한국 사람들에게 노후 주거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당 있는 전원주택, 강남에 굉장히 비싼 대형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평수를 줄이는 게 자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국민평수라는 34평이면 또 팔기도 빨리 팔리고 가격 방어도 잘 된다는 논리 40, 50대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죠. 정작 그 집에서 실제로 살아갈 60대, 70대, 80대의 몸은 계산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의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내서 들려주는 공간 스토리텔러 김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워렌 버핏 1958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평범한 2층 주택을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이사를 안 가냐고. 난 이 집에서 충분히 행복하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더 행복해진다면 진작에 갔을 것이다. 이 얘기가 단순히 절약을 한다, 아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큰 집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그 믿음에 그는 평생 동의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정반대의 믿음이 아주 강하게 유행하고 작동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도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금융연구소 조사를 봤는데 한국의 고령 가구에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 실제 가족 수는 줄었는데 집을 줄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노인 가구의 93.4%는 이사 계획 자체가 없고 생각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크기거나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간 심리학에는 영역의 부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가 책임져야 할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요. 쓰지 않는 방이라도 그 방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뇌는 그 공간을 관리 대상으로 등록합니다.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환기를 시켜야 된다든지 짐이 쌓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뇌에 누적이 되면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끝없는 할 일 목록이 되겠죠.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니까. 특히 체력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이런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좁은 집은 어떨까요? 단점은 뭐 명확하죠. 물리적으로 좁고 수납도 적고 동선도 많이 부딪히고. 그런데 192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엑시스텐츠 미니멈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산업화로 도시 노동자들이 좁은 주거지에 몰리게 되자 건축가들이 진지하게 연구를 하고 물었습니다. 인간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그 결론은 면적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설계되어 있느냐였다는 거죠. 동선이 효율적이고 각 공간에 명확한 목적이 있고 수납이 생활 안으로 녹아들어 있을 때 좁은 공간은 압박이 아니라 밀도가 되는 거죠. 밀도가 높은 공간은 사람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대 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에는 모듈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팔을 뻗었을 때 닿는 거리, 앉았을 때 필요한 높이, 두 사람이 지나칠 수 있는 폭. 공간의 크기는 원래 인간의 몸에서 계산이 되고 출발을 했습니다. 면적은 부동산의 가치가 아니라 내 몸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평수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 된 지 오래됐죠. 부동산 유동성이 단위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평수라는 34평이면 대출이 잘 나오고 또 팔기도 빨리 팔리고 가격 방어도 잘 된다는 논리, 자산 가치로 측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평수를 줄이는 게 자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후는 과연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노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노후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었죠. 다니던 직장과 일을 그만두는 순간에 생산적인 부분은 끝났다고 하는 인식인데요. 은퇴 이후는 쉬다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 인생이 두막으로 이루어진 연극 같은 거라고 판단들을 했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이 버젓이 남아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시력이 좀 떨어지고 체력도 좀 딸리긴 하지만 통찰력이랄까 더 좋은 감각과 판단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때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1980년대 영국의 역사학자 피터 라스렛이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인생은 두막이 아니라 네막이다. 자기 인생론이에요. 제1기는 태어나서 교육을 마칠 때까지 의존과 성장의 시기를 말합니다. 부모에게 또는 학교에 기대며 살아가는 때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집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제2기는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시간. 흔히 인생의 전성기라고 부르는 때인데요. 그런데 라스렛은 여기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기가 나 자신을 위한 시기인가? 생각해보면 제2기는 온통 타인을 위한 시간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보다 내가 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라스렛이 가장 주목한 시기는 제3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업적 의무에서 벗어난 후 찾아오는 시간이죠.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때죠.
체력은 여전히 남아있고 경험은 쌓여있고 타인에 대한 의문은 줄어들었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초반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이 남아있는 시대, 평균 수명이 훨씬 늘어난 지금, 예전 세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맞닥뜨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4기, 인지적 쇠퇴가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때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이에요. 라스렛은 이 시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제3기를 충분히 살아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시간으로 바라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한 집을 얘기할 때 그게 제3기를 위한 집인지 제4기를 위한 집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후의 집을 떠올릴 때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대부분 제4기, 쇠약해진 몸을 돌보기 위한 공간에 맞춰져 있죠. 안전 손잡이, 그리고 또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관리가 편한 집의 적절한 평수,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3기, 길게는 20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는 그 시간을 위한 공간 설계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쉬는 공간이 아니라 활동의 거점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이 아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집, 내 방,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몸이 움직이고 싶어지는 동선. 제4기를 대비하는 것과 제3기를 충만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집, 그게 진짜 노후를 위한 집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주거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에게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들이 나오죠. 마당 있는 전원주택, 탁 트인 뷰, 반대로 지금 살고 있는 강남에 굉장히 비싼 대형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미지가 나이를 먹은 내 몸이 아니라 젊었을 때의 로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라는 거죠. 넓고 여유롭고 자연과 가까운 집, 이미지는 40, 50대의 체력과 감각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인 거죠. 정작 그 집에서 실제로 살아갈 60대, 70대, 80대의 몸은 계산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년 뒤에 그 공간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워졌을 때, 예를 들어서 예쁘게 깔아놓은 대리석 바닥 같은 것이 나이를 먹으면 굉장히 불편한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거는 이겁니다. 노후의 집을 고를 때 공간의 용도가 아니라 공간을 이미지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바로 집의 평수로들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얘기할 때 연금이나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살아가는 무대인 집은 파악하거나 연구하지 않습니다. 은퇴 전에는 집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곳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전부가 됩니다. 집이 내 3기 활동을 얼마나 지지해 줄 수 있느냐, 그 시기를 얼마나 충만하게 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집을 나갔다거나 매일 다니던 직장에 이제 출근할 일이 없어졌다거나 근처 도심에서 살았는데 이제 굳이 비싼 임대료 내지는 관리비를 내고 도심에서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또는 살고 있는 집이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부분이에요. 근데 막상 규모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좋지 않죠. 이게 평수를 줄이는 게, 그리고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동을 하는 게 뭔가 내 사회적인 위치가 한 단계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 갖는다고 합니다. 좁은 평수로 이사를 가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가. 자,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집안에 쓰지 않는 방이 생기겠죠. 처음에 몇 달이야 쳐다보면서 또 언제 주말이고 놀러 올 걸 기대하면서 그런 애틋한 공간이 되지만 그게 그렇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부담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좁은 평수로 이사를 하면 이 구조가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관리비도 줄겠죠. 좁아졌으니까. 청소 시간도 줄고 여러 가지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다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아낀 돈과 시간이 어디로 가느냐. 여유 생활을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엄두도 못 냈던 해외여행. 배우고 싶었던 것을 어디 등록해서 배우고. 공간은 줄었는데 삶의 질이 오히려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집의 위치가 출퇴근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보통 결정을 많이 했죠.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싼 집세, 대출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그런 이유가 싹 사라졌죠. 내가 매일 걷고 싶은 길이 있는 곳, 공원이 있는 곳,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는 곳,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가까운 곳, 이 기준으로 동네를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심에서 30분만 벗어나도 같은 돈으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공간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좁은 집으로 이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큰 집에 있었던 살림살이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공간이 줄었는데 짐이 그대로면 진짜 좁은 집은 단점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를 계기로 짐을 먼저 줄이면 좁은 집의 단점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은퇴 이후 좁은 집으로의 이사는 삶이 작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공간을 재편하는 겁니다. 이사가 두렵다면 그건 작아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익숙한 거와 이별하는 게 두려운 거죠. 그 감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이별 너머가 훨씬 가벼울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어온 이야기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지식인들은 집안에 스튜디올로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개인 서재인데요. 바깥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지적인 열정을 태우는 방, 지위 상징이 아니고 창조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조 엔진이었던 거죠. 저는 제 3기의 집에 이 스튜디올로의 개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떠난 빈 방, 비워놓고 창고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를 찍든 아니면 악기를 연주를 하고 싶어서 악기를 하든 책을 쓴다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는 작업실로 바꾸는 겁니다. 집이 나의 제 3기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반면에 영원하지는 않겠죠. 자연스럽게 제 4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는 몸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 능력이 충분하니까 문턱이 높아도 뭐 계단이 많아도 그냥 극복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다 하나씩 장벽이 되는 거죠. 욕실 문 앞의 작은 문턱이 낙상의 위험이 되고 높은 선반으로 팔을 올리는 게 어깨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몸이 변하는 속도를 공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건 브릿지 설계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작업실 같은 멋진 베이스 캠프이면서 언젠가 내가 좀 지쳤을 때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나를 안아줄 수 있는지, 제 3기의 역동성과 제 4기의 평온함을 하나의 공간 안에서 잇는 거죠. 브릿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택한 욕실의 수건거리가 100km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지지대가 될 수도 있고, 세련된 패턴의 바닥재가 미끄럼 방지 소재로 마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안전을 위한 배려가 꼭 티가 나지 않게 디자인 안에 녹아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후의 집을 줄이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게 쓰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고 나의 몸을 가장 지혜롭게 보살피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날의 집이 나의 성취를 보여주는 곳이었다면 노후의 집은 나의 가능성을 끝까지 펼쳐주면서 동시에 나의 약함을 조용히 안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일찍 준비하는 게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을 고를 때 대부분 이제 집 안을 보죠. 거실에서는 어떤 게 보이는지, 뭐 인테리어 마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노후의 집을 고를 때는 집 밖도 똑같이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걸어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가 제3의 장소라는 개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제1의 장소이라는 곳이 제2의 장소라면 제3의 장소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만나지는 곳이죠. 카페나 공원이나 도서관이나 특별한 약속 없이도 가게 되는 곳들입니다. 올덴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3의 장소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고립되지 않는다고. 노년기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막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특별한 약속이 필요 없는 우연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단골 카페에서 뭐 마주치는 얼굴, 도서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 공원 벤치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 이웃들, 이런 작은 접촉들이 쌓여서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 걸어서 갈 수 있는 카페가 있는지, 취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병원 거리는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병원 거리만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배우는 거예요. 제3기를 충만하게 살려면 지적 자극이 계속 공급돼야 합니다.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도서관이 책을 꼭 보는 곳이 아니에요. 강연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평생교육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국 어디서든 지금 50대나 60대 학생들이 다시 강의실에 앉아서 다양한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판단 문제는 강의실이나 커뮤니티 공간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문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에요. 그 체력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은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 열고 나갔을 때 걷고 싶은 길이 있느냐 없느냐, 공원이 바로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하루 운동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 보행 친화적일수록 노인의 이동 능력이 훨씬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비싼 헬스클럽 회원권보다 자기도 모르게 나가고 싶어지는 산책로 하나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
한다면 노인 전용 체육시설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쓰는 피트니스, 수영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습니다. 다른 나이대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활력을 주는 거죠.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그런 감각, 그게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제3기의 영양소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병원의 거리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병원 위치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3기에게 필요한 병원은 응급실이 아니고 컨디션을 꾸준히 관리해 줄 수 있는 뭐 주치의, 무릎이 아프면 바로 갈 수 있는 재활센터, 건강검진이나 예방의학을 다루는 전문센터, 이게 제3기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입니다. 병이 난 다음이 아니라 병이 나기 전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것을 다시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내 일상이 얼마나 촘촘하고 풍요롭게 채워지는 생활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노후주거의 진짜 크기,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 생기는 조건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수면에 부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위층에 어린애가 있는 집은 꺼려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전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기준이에요. 집에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 자체가 늦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오면 피곤해갖고 골아 떨어지니까 윗집에서 어지간한 소음 정도는 느끼질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정말 윗집에서의 그런 것들이 하루 종일 체감될 수 있겠죠. 층간소음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몸으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민해지는 감각들이 있고, 집 선택의 기준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오래된 소규모 단지예요. 화려하지 않고 관리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되게 기분 좋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비싼 브랜드 아파트의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보다 반복되는 이런 작은 것들이 실제 생활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준다는 것을 저 스스로 굉장히 깨닫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판상형 구조를 선호합니다. 예전 아파트 구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일자형 아파트죠. 거실 쪽에 큰 발코니 창을 열고 반대편 쪽에 대부분 주방이 있었기 때문에 주방 쪽 창을 열면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거죠. 많이 지어지고 있는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탑상형이죠. 중앙에 코아가 있고 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곳들은 문을 열어도 엘리베이터 홀이 나오기 때문에 양쪽이 통할 수 있는 환기가 불가능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기의 질과 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또 하나는 주차 문제.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한 위치가 아니면 주차 환경이라도 문제없이 잘 갖춰져 있어야겠죠. 주차 스트레스가 있는 집은 진짜 그 피로도가 매일 쌓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동네인지,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것들이 편리하고 기분 좋은 단지인지, 나이 들면서 달라진 내 감각을 배려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하루가 만들어지고 그 하루하루가 곧 삶이 됩니다. 지금 집에서 내 삶을 설계해보고, 그것이 지금 집에서 가능하다면 이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세계적인 노후주거 트렌드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 AARP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90% 지금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해요. 단순히 이사가 힘들고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그 쌓인 공간의 기억들, 그리고 익숙한 동선, 주변에 오래된 이유, 이것들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집에서 대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문제는 그게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문턱을 없앤다든지, 욕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는 벽 구조인지, 현관에서 거실까지 단차 없이 플랫하게 이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집이라면 리모델링을 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미리 바꿔두는 게 나중에 막 급하게 문제가 생긴 다음에 바꾸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스트레스도 덜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수직 이동이 해결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인지, 현관까지 계단이 몇 개나 되는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집은 아무리 내부를 잘 꾸며도 한계가 있죠. 빌라, 건물주셔. 그래서 맨 위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거기 4층, 5층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은 괜찮아도 이 부분 80대, 90대가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이 버텨주는가입니다. 걸어갈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의료 접근성. 아무리 집안을 잘 꾸며도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집안에만 있겠죠. 동네 자체가 노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동네인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괜찮다면 이사보다 리모델링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구조적으로 바꿀 수 없는 집, 주변에 의료 인프라 전혀 없는 위치,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환경.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아무리 오래 살았던 집이어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사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원으로 간 사람들은 결국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만드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으로 나눠볼게요.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전원 생활을 휴식이 아니라 생산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정원을 가꾸고 뭐 집 공간을 직접 목공일을 해서 바꾸고 작업을 하고 또 그 마을의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전원 생활의 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남아서 계속 지속됩니다. 소비하는 사람들은 전원 생활을 리조트처럼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가는 거죠. 조용하고 공기 좋고 뭐 스트레스도 없을 것 같고 쉬는 곳이다. 근데 그거 한두 달 지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거는 적막한 뿐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전화 한 통이면 먹고 싶은 것도 배달시키고 여러 가지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은 낭만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전원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질문을 먼저 스스로 해보세요. 나는 거기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이 있는지 없는지가 전원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전원의 이미지 상당 부분은 실제 그 전원 생활을 한 삶을 자세히 보고 파악한 게 아니고 광고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만들어낸 허상의 이미지죠. 통나무 지붕이 있고 넓은 마당이 있고 잔디, 아침에 보면 막 새벽에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텃밭이 있고, 이 자연을 보는 거하고 자연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반면에 전원 단독주택에는 아파트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층간소음에서 해방되는 것 첫 번째. 내가 듣고 싶은 오디오나 뭐 이런 음악 소리 얼마든지 볼륨을 높일 수 있고 악기도 막 다룰 수 있고, 그리고 내 취향대로 뭐 이쪽에 창을 더 크게 내고 싶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아파트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공간적인 자유입니다. 반면에 또 그 자유의 뒷면에 뭐가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죠. 방수, 배관, 조경, 눈 오면 눈 치우는 거, 외벽 수리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전원 생활에선 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아파트랑 달리 황금성이 좋지 않아요. 아마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공들여서 이쁘게 지었어요. 그런 집이 팔 때는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팔리지가 않아요. 시세가 형성된 게 아니라서 사고 싶은 사람이 우연치 않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얻어 걸리는 식으로 그런 운이 따르기 전에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집 수비로 들어가게 되고 정작 처분하려 할 때는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시골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가장 우려하는 세 가지 정도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화적인 인프라의 단절입니다. 병원 얘기는 이제 뭐 다들 아실 텐데, 영화관, 책을 파는 서점, 뭐 도서관, 전시회, 아니면 뭐 강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되게 멀어져서 잘 안 가게 되고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관계의 역설인데요. 시골을 선택하는 분들이 가면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의외로 시골은 도시보다 훨씬 촘촘한 그런 인간관계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니, 뭘 했니, 예전엔 뭘, 이런 것들이 모두 동네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의 익명성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시골에 가고 이것을 정겨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끼게 되면 더 외롭고 더 힘든 고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원 생활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드린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는 거기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도자기를 굽는다, 아니면 정말로 농사를 지을 거다, 지역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던 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대답이 있는 분들은 전원은 도피처가 아니고 새로운 생산기지가 되는 거죠. 집은 풍경을 감상하는 곳이 아니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 생활이 터전이 되는 곳이니까요. 반면에 제가 좀 알아본 바를 말씀드려보면 실버타운 입주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내는 보증금이 있고요, 매달 내는 월 생활비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나올 때 되돌려 받는 돈이고, 이 보증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지방의 저가형은 보증금이 아예 없이 월 생활비 80에서 1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수도권의 중급형은 보증금이 1억에서 3억 정도 선에 월 150에서 2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가로 오래 알려진 성수동 더 클래식 500은 보증금이 10억 원, 그리고 모든 비용을 합하면 1인 기준에 월 무려 868만 원,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건데 2024년 5월 20일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집을 꼭 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그 집은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고 본인은 실버타운에 사는 구조가 가능해진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기준으로 70세에 3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약 92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임대 수입이 더해지면 중저가 실버타운 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집을 파는 게 유리한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는 집의 가격이나 뭐 본인의 나이, 그리고 원하는
실버타운의 비용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실버타운 입주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인데요. 운영 주체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면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 상태에 따른 퇴거 규정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부 실버타운은 입주 후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퇴거를 요구한다고 해요. 3기에는 잘 살다가 4기 때가 됐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의무식 구조입니다. 많은 실버타운이 월 90만 원씩 의무식을 요구해요. 근데 이게 여행을 뭐 자주 간다거나 집을 자주 비우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의무식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결정은 단순히 주거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고정 자산을 삶의 질이라는 가치로 전환하는 결정이에요. 결정은 건강하고 판단이 선명할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 전에 반드시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단기 체험, 입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을 실제로 살아보고 식사도 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1899년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블런이 이 이론을 썼던 시대는 19세기 말이었습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때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집인데 정작 그 집이라는 공간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물을 잘 모르듯이 우리는 공간 안에 너무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그 공간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는 공간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우울증 발생률이나 치매 발생률 같은 것들이 전혀 다르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천장이 높은 공간에 있을 때랑 천장이 낮은 공간에 있을 때 사고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널리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공간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너무 일상적이고 조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핀란드에는 코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티는 이제 집이에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편안함, 따뜻함, 그리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집을 자산이나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녹아드는 곳, 내가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봐요. 그래서 뭐 크기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가 집의 가치인 거죠. 핀란드가 수년째 세계 행복지수 1위를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을 이렇게 바라보는 문화도 그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을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죠. 우리말에도 비슷한 감각이 있죠. 어른들이 집을 살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살림살이, 물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이라는 표현은 한자어로 거기서 삶이 살아서 숨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원래 집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크기가 삶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평수가 줄어드는 게 인생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비어있는 방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그 에너지로 각자의 삶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방심을 하는 거죠. 속칭 예쁜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인테리어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에 투자하는 옵션은 노인이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를 공간에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녹아들 수 있는 여러분의 관절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의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편한 것보다는 보여주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잖아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근데 50, 60 넘어가면 그러지 않거든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막 예쁜 공간, 친구들이 와 멋있다 감탄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하죠.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공간으로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멋있으면 되고 청소하기 힘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취향을 공간으로 실험하는 건 중요한 경험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키우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공간 구성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선배들은 다 알고 있죠. 문제는 그 감각을 50, 60대까지 가지고 이어온다는 거죠. 단순히 안전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바닥 재료를 고를 때 20대, 30대들은 반짝반짝 사진빨 잘 받는 그런 대리석 타일도 많이 골라요. 50, 60은 다른 걸 봐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고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거기서 한번 넘어지면 최악의
최악의 바닥재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5060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청소하기 쉬운가, 이것도 많이 봅니다. 젊을 때는 청소가 귀찮아도 한 방에 되죠. 주말이든 뭐. 근데 나이가 들면은 청소가 힘들어요. 귀찮고 손이 안 닿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막 구석구석 쌓이는 먼지, 화장실 줄눈 사이에 끼는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집에 신경 쓰기 귀찮아지는 요소들이 됩니다. 50대 60대 인테리어의 핵심은 이 한 문장이죠. 나이 들면 공간이 좀 나를 챙겨줘야 된다. 인스타에서 봤는데 막 너무 예뻐요. 상담할 때 이렇게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겉으로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하는 생각이 과연 이제 포토샵을 얼만큼 했을까?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SNS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시각적인 만족에 그냥 극도로 치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집은 사진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생활의 현장이잖아요. 속칭 예쁜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인테리어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무몰딩, 무문선, 무걸레바지입니다. 트렌드죠. 선이 하나도 없는 이제 매끈하고 미니멀한 벽면. 정말 세련되고 세트처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에요. 아파트 벽면의 골조는 완벽하게 수직 수평이 맞지가 않아요. 콘크리트가 타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선이 없는 마감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려면 오차를 잡아주는 추가적인 목공 작업이 필요한데 비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 놔도 사용하면서 문을 여닫고 진동이 생길 때 그런 하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닥에 걸레바지,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 곳이 걸레바지인데요. 그걸 없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크랙이 생기거나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저분해진다는 얘기죠. 구조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상부장이 없는 주방, 오픈 선반이죠. 카페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를 하면 기름이 섞인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에 뜹니다. 유증기라고 하는데요. 오픈되어 있는 선반 위의 그릇들은 이 유증기가 그대로 내려앉게 되겠죠, 그릇에. 그래서 매번 그릇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실 전체를 포세린이나 폴리싱 타일, 반짝반짝한 타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을 낸 거죠. 갤러리 같은 그런 공간감이 들고 세련돼 보이고 SNS에서 많이 보이는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선택이 다리나 발바닥에 얼마나 안 좋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바닥에 난방이 있고 맨발로 거의 대부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뒤꿈치나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정형외과에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다시 카페트나 러그를 깔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한번 일어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빗대어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서도 적용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닥 타일 시공입니다. 마루는 상대적으로 되돌리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만 뜯어내고 새 마루를 깔면 되니까요. 타일은 다릅니다. 철거할 때 나오는 소음과 먼지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죠. 살림살이가 있는 상태에서 불가능해요.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기간도 훨씬 길고 비용도 비쌉니다. 한국은 온돌 문화예요. 난방 배관이 깔려 있습니다. 타일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그 배관을 건드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죠. 손상되면 바닥 전체를 다 뜯어내고 배관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 타일을 선택할 때는 예쁜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걸 쓸 수 있는가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천장 작업입니다. 낮추거나 우물 천장을 만들거나 등을 대량으로 매립을 하는 작업을 이제 천장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천장 작업은 천장 속 구조를 건드리는 일이에요. 소방 배관, 전기선, 환기 덕트 천장 안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피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뭐 다시 높이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걔네들이 다 자리를 잡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벽 철거와 구조 변경입니다. 벽을 허무는 경우가 있죠. 일단 허문 벽을 다시 세우는 건 비용도 들고 완벽하게 복원하기가 어렵죠. 이어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당연히 허물기 전에 그 벽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입니다. 이거를 함부로 허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욕실 관련해서 판단하는 건 변기 디자인, 타일 디자인만 신경 쓰고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방수예요. 타일 아래층에 있는 게 방수층인데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뭐 아래층에서 물 샌다고 전락 오고 예쁘게 붙여놓은 타일을 다 깨내고 방수도 긁어내고 방수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타일 비용보다 방수 비용을 아꼈다가 몇 배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신경과 예산을 쓰는 게 진짜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의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낙상 가장 많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매일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방심을 하는 거죠. 이게 운전도 그렇다고 합니다. 안전설계에는 티가 나지 않아야 돼요. 이제 노인이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를 공간에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녹아들 수 있는 디자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한 조명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젊을
그럴 때보다 3배 이상의 밝기가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밝게만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깊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노인의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깨게 될 때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어지러움증 같은 걸로 넘어지는 낙상사고도 생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침대 하단이나 복도 벽면 낮은 곳에 센서 등을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켜지고 눈부심 없이 밝지만 은은하게 비출 수 있는 제품. 비용도 크지 않고 공사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청소와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구를 고를 때 다리가 있는 플로팅 가구를 선택을 하세요. 가구 밑에 다리가 있거나 벽에 붙어 있어서 바닥에서 이제 떠 있는 형태죠. 로봇 청소기가 구석구석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청소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타일을 쓸 때는 가급적 대형 박판 타일이라고 있는데 그 박판 타일을 선택을 하십시오. 줄눈, 이음새가 줄어들겠죠. 곰팡이가 생길 틈도 적어지겠죠. 욕실 청소의 절반이 줄눈 청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소형 타일, 심지어 모자이크 타일이라고도 있는데 되게 예쁩니다. 예뻐 보여도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손상도 잘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욕실의 문턱인데요. 가정 내 낙상사고 1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욕실이에요. 물이 있고 딱딱한 바닥이고 더 중요한 건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지 않을 때는 욕실 문 앞에 그런 문턱이 전혀 불편하지는 않죠. 발을 들어 올리는 능력이 나이를 먹어서 조금씩 떨어지면 그 1cm가 엄청 힘든 장벽으로 느껴집니다.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단차 제거. 바닥 타일은 디자인보다 마찰 계수가 높은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방에서는 주방 가구의 도어와 상판, 지문과 기름때가 잘 남지 않는 안티 핑거프린트 마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요리할 때마다 닦아야 하는 그 노동이 현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높이. 우리 한국 아파트 표준 싱크대 높이는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85cm로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예전 한국 여성의 평균 키를 기준으로 책정된 건데 근데 이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매일 주방에 서 있는 시간이 이제 허리 통증의 시간이 되는 거죠. 적정 싱크대 높이를 구하는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키를 2로 나누고 거기에 5cm를 더하면 돼요. 키가 160이다. 85cm가 되는 거고 키가 170이다 라고 하면 90cm 정도가 적정 싱크대의 높이다. 남자분들도 싱크대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불편한 자세가 되는 게 이 높이가 안 맞아서예요. 그래서 이 5cm의 차이가 척추 건강에 엄청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납도 바꿔야 합니다. 허리를 깊이 숙여서 해야 하는 여다시 대신에 서랍형 땡기면 나올 수 있는 수납장으로 교체하시는 게 편리함을 줍니다. 쭉 당겨서 꺼내는 동작과 쪼그려 앉아갖고 꺼내는 동작은 관절에 가는 부담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문고리와 스위치 같은 하드웨어들입니다. 이게 의외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인데요. 문고리를 전부 레버형으로 바꾸세요. 악력이 약해도 쉽게 열립니다. 짐을 두 손으로 들고 있을 때도 팔꿈치로 열 수 있죠. 교체 비용이 크지 않은데 편리해집니다.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오밀조밀해서 작고 정교한 디자인 스위치보다 면적이 넓은 와이드 스위치가 훨씬 직관적입니다. 어두운 상태에서도 손이 쉽게 닿고 정확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자주 빠뜨리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어 보여도 나중에 큰 공사 없이 바꿀 수 있도록 미리 밑작업을 해두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욕실 벽에 나중에 안전 손잡이를 달 것 같은 위치가 있잖아요. 지금 그 타일을 시공할 때 그 자리 그 면에다가 합판이나 보강제를 미리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안전용품을 다룰 때 타일을 깨지 않고 또 피스로 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배선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스마트 홈기기나 뭐 센서 조명 같은 것들을 달 수 있도록 주요 위치에 콘센트를 좀 많이 넉넉히 배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다 된 다음에 콘센트를 추가하려고 하면 마감이 깨끗할 수가 없고 멀티 콘센트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아주 보기 지저분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자면 집의 인테리어를 100% 취향으로만 판단하시지 마시고 80%는 철저하게 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자주 바뀔 수 있는 취향으로 선택하시는 비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축 아파트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후회하는 시공이 바로 화장실 타일 덧방 시공인데요. 덧방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화장실에 타일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 위에다 그냥 새 타일을 다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비용 문제죠. 앞에 것들을 철거할 때 철거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밑작업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수행되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더 큰 이유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어떻게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피해를 덜 주면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철거할 때 나는 소리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돼갖고 뭐 싸움까지 나고 그랬다면 철거하는 건 포기를 하고 덧방을 하는 경우들도 많죠. 어쩔 수 없겠죠, 그 부분은.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하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후회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 아파트는 배관이 오래됐죠. 그래서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일을 덮어버리면 그 누수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래층에 이제 물이
불이 새기 시작하면 그 타일들을 다 꺼내고 재공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단열 성능이 현저히 훅 떨어집니다. 제대로 된 이중창이나 아이소핑크 같은 단열 공사 없이 그냥 무작정 넓히기만 하면 겨울에 그 확장된 공간이 완전히 냉장고처럼 차가워집니다. 결로가 생기게 되겠죠. 결로가 곰팡이로 또 이어지고, 확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단열 보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에서 확장 공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기 용량입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 예전에 우리가 아파트 생활을 할 때 전기 제품의 양이 비슷했어요. TV, 냉장고 수준. 지금은 인덕션, 식기세척기, 그리고 집마다 스탠드 에어컨도 있지만 시스템 에어컨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장비들 많이 쓰시는데, 여름에 동시에 다 돌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 있느냐 파악하셔야 돼요. 공사를 다 해놓고 등만 막 이렇게 신경 써서 달아놓고 여름에 에어컨을 켰는데 차단기가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전에 반드시 전기 용량을 먼저 확인하고 배선 전용 공사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건너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셀프 인테리어는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력의 뒷면을 함께 봐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비용 절감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 부분이 인건비인데요. 직접 하면 그 인건비가 고스란히 절약이 되겠죠. 페인트 칠이나 간단한 조명 교체, 스위치 교체, 소품 배치 같은 작업은 조금만 유튜브 보고 공부해도 충분히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자유가 있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순서로 할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공간에 대한 이해예요. 벽을 만지고 바닥을 깔아보고 조명을 달아보고 하다 보면 내 공간을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동선이 나에게 맞는지, 이 감각은 맡겨갖고는 얻기가 어려운 거죠. 단순히 이걸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공간을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제3기의 생산 활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단점은 뭐니 해도 마감의 질, 퀄리티죠.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도구도 다르고 감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게 쉬워 보이는 이유는 그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 번 해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시간 예측의 실패. 유튜브에서도 하루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사나흘 걸립니다. 사나흘 걸린다는 건 그동안 그 공간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느라고 또 시간이 가고, 그 공간에 관련된 생활이 마비가 되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을 건드리는 경우, 대표적으로 전기 작업, 배관 작업, 방수 작업, 이런 것들은 절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하자는 전문가가 고칠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셀프로 하는 게 적절한가를 논해보면, 페인트 칠, 조명 교체, 스위치 콘센트 커버 교체, 벽지 붙이는 거, 가구 조립하고 배치하는 거, 소품이나 커튼을 교체하는 거, 잘못돼도 크게 문제없이 다시 할 수 있고 위험하지도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계를 지키면 셀프 인테리어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비용 없이 간단하게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조명을 바꾸는 겁니다. 형광등 하나를 LED 전구로 바꾸는 거는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색 온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공간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백색 또는 전구색 2700에서 3000K로 바꾸면 공간이 훨씬 따뜻하고 아늑해지죠. 하나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플로어 스탠드 하나, 테이블 스탠드 하나를 놓으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빛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간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의 공간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풍요롭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스위치와 콘센트 커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저렴하면서 이 집 디테일 신경 좀 썼는데, 이렇게 인상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위치 커버 하나 교체하는데 몇만 원 안 하거든요. 전기공사가 아니에요. 커버만 뜯었다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오래된 누런 스위치가 화이트나 메탈 소재로 바뀌면 그 주변 벽 자체가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콘센트 커버들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나 있는지 세봐서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돼서 누래져 있는 것들을 예쁜 가구를 놔도 공간이 낡아 보이죠. 그런 것들과 같이 있으면. 그래서 이것들을 통일감 있게 컨셉을 갖고 교체를 하면 전체 공간이 싹 정돈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브릭 커튼을 바꾸는 겁니다. 창문이 이 공간에서 인면상에서 가장 큰 단일면이에요. 그 창문을 무엇으로 감싸느냐가 공간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에서 린넨 소재의 얇은 커튼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되게 가볍고 밝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얇은 커튼에서 무게감 있는 커튼이나 바꾸면 공간이 묵직하고 차분해지고 고급스러워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커튼봉을 최대한 천장에 붙여야 돼요. 그리고 커튼 길이를 바닥 밑까지 내리는 거죠. 어정쩡한 길이로 하면 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천장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창문, 같은 커튼인데 달리는 위치 하나로 공간의 비례가 달라 보이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물하고 향,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인테리어 공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간 연출에 대한 얘기인데요. 식물 하나가 그 공간에 들어오면 그 공간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생명이 생긴 거죠. 실제로 공기를 정화하고 습도를 조절하고 시각적으로 시선이 머물 수 있는 포인트를 줍니다. 물을 자주 안 줘도 잘 자라는 것들이 많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향, 냄새, 기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의 일부가 됩니다. 디퓨저 하나, 캔들 하나가 그 공간의 기억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그런 큰 것들의 합이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어떤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스위치 하나, 조명 하나, 커튼 하나, 화분 하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공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간 스토리텔러로서 공간마다 의미와 역할을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거실을 정의하자면 거실은 연결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침실은 회복의 공간이겠죠. 주방은 생산의 공간입니다. 욕실은 전환의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면 각 공간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거실은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에요. 동시에 하루의 시작과 끝에 내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기도 하죠. 사람과 공간이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거실에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아이템은 긴 테이블과 러그예요. 그 러그 하나를 깔면 공간의 중심이 생깁니다. 러그 위에 소파와 테이블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면서 공간이 정돈된 느낌이 들죠. 딱딱한 바닥재를 쓰고 계신 분들한테는 충격 흡수 역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큰 테이블을 둬서 식사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집안의 중심이 만들어지면 좋습니다. 두 번째, 침실은 회복의 공간이죠. 하루를 닫고 다음날을 여는 공간입니다. 중요한 거는 수면의 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바꾸라고 하는 거는 침구인데요. 침실 안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아이템입니다. 색과 소재가 바뀌면 침실 전체의 인상이 바뀌는 거죠. 수면의 질에도 침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세 번째, 주방은 생산의 공간입니다. 매 끼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공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효율과 청결이겠죠. 추천하는 건 조리대 위의 정리입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요리가 힘들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자주 쓰는 것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수납하는 것. 두 번째는 주방 조명인데요. 밝은 조명이 없으면 요리할 때 재료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죠. 상부장 아래에 LED 조명바 같은 것들을 추가로 달아두면 조리대가 밝아야 그 깨끗함이 유지가 더 잘 됩니다. 욕실은 전환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실은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이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청결함과 편안함이겠죠. 추천하는 거는 수건을 통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수건만 통일해도 욕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호텔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흰색이나 그레이, 베이지 톤으로 통일하면 어떤 욕실 색상과도 튀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납 바구니 같은 건데요. 욕실에서 지저분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막 샴푸통, 바디워시통, 세안제 이런 병들이 확 널브러져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같은 소재의 바구니나 트레이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담아두기만 해도 공간이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거울 교체나 거울 조명입니다. 욕실에서 거울이 차지하는 면적이 제일 큽니다. LED 거울이 있는데 그걸로 교체하면 욕실 전체가 밝아지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 어두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거는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분명히 매력이 있죠. 공간이 깔끔해지고 벽면이 자유로워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죠. 시스템 에어컨의 진짜 제약은 청소 문제에 있어요. 벽걸이 에어컨은 밟고 올라가서 필터 꺼내갖고 씻고 그러잖아요.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 속에 있습니다. 필터 청소를 하려면 판넬을 이걸 열어야 돼요. 드레인팬 청소는 전문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전기 청소를 안 하면 거기 곰팡이가 생기고 실내로 들어오겠죠. 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알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방 효율에 문제도 있죠. 천장에서 나오는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론적으로는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냉방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실내기 위치와 호출구 방향에 따라서 냉방이 잘 안 되는 구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 설계 단계에서 실내기 위치나 호출구 개수를 잘 계획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설계 가장 초기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시스템 에어컨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위치를 바꾸려면 천장 구조를 다시 다 뜯고 다시 해야 됩니다. 설치가 되면 이동 불가합니다. 가스 배관을 아시잖아요. 냉매 배관하고 냉난방기는
그것들이 일반 전기 배관처럼 여기다 옮긴다고 해서 당겨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거의 주방 가구가 집에서 가장 비싼 가구로 대접받는 시대가 된 거죠. 가장 많이 선택하고 만족도가 높은 옵션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면형 아일랜드와 탄소 필터 우드에 대해서입니다. 요리하면서 벽을 보고 있던 시대가 가고 있어요. 아일랜드 구조는 조리대가 거실 방향으로 열려 있어서 요리하면서 가족과 대화하고 손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있긴 있죠. 연기와 냄새가 거실로 퍼질 수밖에 없겠죠. 천장에 덕트를 설치하게 되는데 천장에 이제 커다란 벽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공간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시각적으로도 차단이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다운 드래프트 후드 또는 이제 탄소 필터 후드인데 아일랜드 조리대 안에서 후드를 매려서 아래에서 연기와 냄새를 흡입하는 거예요. 또는 탄소 필터로 정화를 한다거나 천장에 덕트가 없어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세라믹 상판과 벽면을 일체화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관리가 가장 힘든 싱크대 상판과 그 뒤 벽면이 기름이 튀고 물이 고이고 이음새에 곰팡이가 생기죠. 그것을 같은 세라믹 소재로 일체화하는 거예요. 이게 열에 강하고 긁힘에 강하고 오염물질이 아무래도 덜 스며들죠. 보기에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세 번째는 팬트리 타워와 코너 인출형 선반입니다. 하부장 문을 열고 깊숙이 막 숙여갖고 냄비를 꺼내고 허리 아프고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이고 이게 예전 전통적인 싱크대, 주방 하부장의 가장 큰 단점이죠. 인출식 팬트리와 코너 하드웨어 옵션입니다. 문을 열면 선반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레일.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것도 그냥 동시에 다 보이니까요, 한눈에. 코너에는 땅콩 선반이라고 부채꼴 모양으로 있는 회전되는 선반이 있어요. 죽는 공간 없이 모두 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히든 키친, 포켓도어입니다. 요즘 주방에 놔야 되는 소형 가전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것들이 전부 조리대 위에 쫙 놓이면 주방이 요리할 작업대도 적어지고 복잡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포켓도어 방식의 히든 키친입니다. 소형 가전 전용 수납장을 만들고 사용할 때만 옆으로 밀어서 열고 안 쓸 때는 닫아두는 거죠. 문을 닫으면 깔끔한 벽처럼 보입니다. 이게 꺼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와이드 사각 싱크볼과 거위목 수전인데요. 사용 빈도수가 제일 많죠.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쓰게 되는 공간이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이드 사각 싱크볼은 모서리가 직각에 가깝고 깊이가 있습니다. 큰 냄비나 프라이팬을 씻을 때 물이 밖으로 튀지 않고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어요. 목이 높은 거위목 수전을 조합하면 용기가 커도 얼마든지 닦고 요리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렇게 물살이 폭포처럼 내려오는 워터풀 수전도 인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주방 옵션이 어떤 가전을 넣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깔끔해 보이게 숨기고 어떻게 내 몸을 편하게 하느냐, 이런 선택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시공한 것들도 관리에 소홀하면 금방 낡아버리거든요. 반대로 평범한 시공을 한 것도 정성껏 관리하면 10년이 지나도 새집 같은 느낌이 유지가 돼요. 집을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공간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방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라믹이나 인조 대리석 상판은 열에 강하고 긁힘에도 강합니다. 근데 무적은 아니에요. 밝은색 상판은 오염이 됐을 때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레, 김치국물, 커피 이런 게 상판에 묻었을 때 나중에 닦으면 안 지워질 확률이 있어요. 즉시 닦아야 된다는 거죠. 욕실을 사용을 하고 물기를 바로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샤워를 마친 후에 스퀴즈, 고무 있죠? 고무로 된 얇은 판, 그걸로 벽면이나 유리, 거울에 있는 물기들을 다 한번 긁어내리는 거예요. 한 1, 2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샤워를 하고. 이런 습관들이 욕실의 상태를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리콘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욕조나 세면대 주변 실리콘에 미세한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전용 젤이 있거든요. 그걸로 제거를 하세요. 방치를 하면 실리콘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결국 전체를 뜯어내야 되는 어떤 누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 줄루는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긁어내고 재시공하는 게 좋다. 비용이 크지 않고 확실히 훨씬 깨끗해 보인다고 강추합니다. 자, 실린더나 문의 경첩 같은 하드웨어는 끽끽 소리가 날 때 있잖아요. 소리가 나기 전에 종종 WD-40 아실 거예요. 기름 종류를 쳐주셔야 돼요. 싱크대 문이나 중문이나 뭐 붙박이장, 서랍이나 이런 것들이 뻑뻑해지거나 소음이 나기 시작해도 참죠. 내비두다가 나중에 더 큰 소리, 더 문제가 돼요. 처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녹이 나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드러내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 가구 경첩이나 슬라이딩 도어 레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실리콘 그리스를 살짝 뿌려주세요. 몇천 원이면 되니까 이런 작은 습관이 하드웨어 수명을 2배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관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는 계절별 체크리스트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봄에는 에어컨 필터 청소, 그리고 욕실 실리콘 점검, 여름이 끝나면 에어컨 송풍 건조, 가을에는 가구 하드웨어 오일링, 기름치는 거, 그리고 창문 주변 실리콘 확인, 겨울에는 마루 습도를 관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계절마다 딱 한두 가지씩만 좀 챙기면 집이 크게 망가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보시면 대리석 바닥이나 뭐 고급 타일 바닥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처음에 오픈했을 때 그대로 상태가 아니에요. 백화점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청소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면서 장비도 써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마감재 대리석 바닥이나 타일 바닥을 사용한 일반 상가 건물에 들어갔을 때 바닥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번 관리 아저씨가 물걸레질 정도 하는 걸로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되는 거죠. 집도 똑같아요. 새 집 느낌은 새로운 소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조명을 점검하고 패브릭을 바꾸고 식물에 물을 주는 것, 작은 것들이 모여서 집을 살아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진짜 완성은 시공이 끝났을 때가 아닙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이 매일 그 공간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